예, 반갑습니다. 청양 옥야고등학교 통합사회 윤리 부분 담당 교사 이재선입니다. 예,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지요. 어, 원래 같았으면 아마 학교에서 전화로 이제 어버이날을 좀 감사하고 이렇게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예, 집에 있는 시간인 만큼 또 가까이에서 계시니까 또 감사한 인사를 좀 꼭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답답해 할 것 같아서 선생님, 저 아는 분이 찍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같이 보면서 시작할까 싶습니다. 예, 사진이 참 멋지죠.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산 아래의 모습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선생님 아는 분이 경주 동궁과 월지 이렇게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 밤에 가서 많이 찍는데 이분은 약간 해질녘에 가서 이렇게 보기 좋은 풍경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에 듣고 수업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과제를 제시는데 그 중에 객관식 문제가 하나 있어서 선생님이 한 문제 풀이를 해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도덕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등학교 이 윤리의 성격 중에 하나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상가가 주장한 내용에 맞는지, 그리고 사상가의 입장이 틀린지, 이런 그 사상가의 입장과 이론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자,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그 기능들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선이란 것은 결국 그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즉 도덕이란 것은 또는 어떤 선한 행동, 선함이란 것은 이 덕스러움에 대해 덕스러움이란 것은 그리스어로 아레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레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지메일 계정 끝부분에 보면 아마 아레테란 말이 들 것입니다. 이 아레테란 말은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거. 안경의 기능은 뭐가 되겠죠?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게 하는 거.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의 기능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 우리가 원하는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핸드폰 참 좋은 핸드폰이야 라고 했을 때 그 핸드폰은 좋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덕이란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할 때 그 기능은 참 좋은 기능인데 그 기능을 참 잘 수행하네?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핸드폰이야? 좋은 안경이야? 좋은 태블릿 PC야?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모두 이성적 활동 능력,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지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다들
이성적 활동 능력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성적 능력 활동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같은 피리 연주자라고 해도 연주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덜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활동도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그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 이성적 활동이 고유한 기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수행한, 즉 이성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덕스러워질 것이고, 이성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면 덕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누구의 관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맞지요? 최고의 선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랬으면 안 된다. 잠시만. 네, 다시 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인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목적론적 세계관이 주장합니다. 즉,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는 그 고유의 목적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인간도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왜? 인간도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 이 목적,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사유하는 이런 행동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선 중의 선, 최고의 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선이다 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고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첫 출발점 또는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보자. 정답률 한번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한 90% 정도 되네요. 네. 아유, 잘하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을 잘 발휘하여 이성이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되겠죠. 덕스러움을 함량한다는 것은 길러낸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인간의 영혼의 분류를 봐야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할 때 인간의 영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의 기능, 두 번째 감정과 욕구라는 영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인간의 영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생식적 기능이다 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인간의 영혼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첫 번째 이성과 두 번째 감정, 욕구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된 어떤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적 부분을 잘 교육시키고 잘 가르쳐서 길러 나간다면 이것을 지적인 덕으로 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이성이 적절히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지나친, 즉 과잉될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결핍이라고 해야 되겠다. 지나치거나 또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을까? 그 상황과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맞게끔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던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성이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글자로 바로 무엇이냐? 바로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 감정이야. 이때는 이 정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한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길을 지나가는데 조직폭력배 아저씨들이 한 30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가서 말리는 게 용기입니까? 가서 말리는 것은 무모한 것이죠. 지나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쳐야 되겠습니까? 어딘가 숨어서 조심스럽게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죠. 이때는 도망쳐서 조용히 신고하는 것이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초등학생들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피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당한 것은 좀 비겁해 보일 수 있죠. 용기의 결핍, 용기의 부족함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싸우지 마라. 왜 이래 싸우노 길에서. 자, 서로 친구들끼리 화해하고 얼른 집에 가거라 하고 나서는 것이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용이라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꾸준히 습관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던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용실을 갑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은 뭐 알아서 깎아주세요 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낮겠지요. 마음에 들 확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다니던 미용실을 갔습니다. 왔니? 예. 그럼 어떻게 깎아줄까? 늘 해주시던데요. 그래.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중용을, 이성을 적절히 개입하여 감정과 욕구의 적절함을 하는 것이 적절하게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용이고 이것을 오랫동안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바로 도덕적 덕, 같은 말로는 윤리적 덕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덕스러움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 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 행복에 이룰 수 있다. 덕스러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적 그리고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까? 이성을 발휘하여 덕스러움을 함량하고 이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 맞습니다. 자, 도덕적 덕은 이성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통제한다, 적절히 조절한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대응이 되겠죠. 자, 리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중 하나만 달성하더라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하나만 실현한다. 아쉽습니다. 되겠죠. 하나만 실현한다는 것은 감정과 욕구를 배제하든가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해주겠노? 만약에 지적인 덕을 한다는 것은 이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개입 안 한다는 뜻이 되겠죠. 반면 지적인 덕만 이렇게 실현한다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덕만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모두 해야 행복에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용과 습관을 통해 지적인 덕을 함량한다. 자, 중용과 습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은 바로 도덕적인 덕이 되겠죠. 이것을 함량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거의 90% 가까이가 선택해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3학년들 이 교육청 모의고사 정도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오랜만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학년 수업을 선생님이 다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게 많네요. 이거는 3학년 수업이구나. 아이고, 오랜만에 여기 있구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양도 하고 이제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 사상가 봤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 대표적인 사상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상가가 굳건히 구축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세 사상가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이 세 명의 사상가가 서양 윤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서양 윤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담론하고 얘기 나누고 토론했던 사상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 대왕 이 정복 전쟁을 한 이후부터 로마로 통합되는 그 전까지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헬레니즘에 대해서 선생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만화로 재밌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한 첫 번째 할 때는 중간에다가 영상을 넣었었지요. 이 선생님이 지금 아이패드로 화면 녹화와 음성 녹음을 함께 하면서 자료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수업 영상 제작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넣고 하니까 다른 학년에서는 유튜브 그 저작권 때문에 차단이 되어 갖고 좀 다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간에 선생님 영상 중간에 그냥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동시에 해버리니까 저작권 때문에 만들어진 영상이 차단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천 영상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클릭하면 바로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각도가 조금 더 이쯤 있겠네요. 이쯤에
영상 시청이 요 I 이걸 추천 카드라고 하더라고. 자, 요거 클릭하면은 이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어갖고 선생님이 함께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거 클릭해서 영상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잠시 정지를 시켜 놓도록 합시다. 알지? 예, 선생님 수업 영상은 잠시 정지시켜 놓고 예, 요 영상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까? 예, 수업 그 영상이 한 8분 정도, 9분 정도 되는데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게 될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행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보도록 합시다. 원래 기존에 그리스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이 정도 됐지요.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각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 국가의 형태가 도시국가라고 부릅니다. 도시국가라는 것은 즉 소규모 국가라는 것이죠. 소규모 국가라는 것은 인원이 크게 많다 적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 폴리스의 개념입니다. 그럼 폴리스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고라가 발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1차 시 때 내줬던 과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적으라 했을 때 대부분 이걸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능했었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로마 시대로 진입하는 그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문화나 미술학적 가치로서는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어떤 다양한 문화나 또는 미술 작품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자, 국가 형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따 맛이 커졌지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국가 또는 소규모 국가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국가입니까? 대규모의 통일된 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의 통일된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복전쟁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전쟁,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게임을 통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총도 써보고 이런 걸 겪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이 발생한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공포와 불안을 느끼겠죠. 그럼 이 공포와 불안을 가만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자, 그럼 집적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대규모의 통일된 국가가 되면서 이런 직접적인 민주주의였던 이 시민들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황제, 수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내가 노예나 이런 이방인이 아닌 이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형태가 거대해지면서 나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력으로 출전한다든가 또는 세금만 내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은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소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사에서 본다면
미술사나 이쪽에서 본다면은 이 헬레니즘 시대가 서양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를 만나면서 조금 특이한 다양한 폭넓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져왔겠지만 이 철학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시대적 특징은 구성원들이 무엇과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까? 불안과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은 구성원들의 불안과 소외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과 소외가 증가된다면 이것을 방치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과 윤리의 특징은 이 구성원들의 불안과 소외를 달래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괜찮아. 괜찮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있지요? 무슨 노래가 있습니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철학과 윤리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 괜찮다, 괜찮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해서 소위 힐링의 철학의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 나와라. 예, 바로 나오죠. 전쟁. 왜 전쟁? 소규모의 폴리스 중심의 소규모의 국가에서 어떤 국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가 또는 거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복 전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정복 전쟁에 의한 것에 의해 사회적 혼란과 그리고 불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 그래서 두 가지 학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 스토아 학파.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얘기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이것이 쾌락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했을 때 얻어지는 그 만족감이 쾌락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없는 상태가 쾌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만 아니면 돼. 고통만 없으면 돼. 불안만 없으면 돼. 그럼 그것은 나의 쾌락이고 그것이 곧 나의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와 관련된 또 추천 영상을 선생님이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신 분이 있어갖고 추천 영상을 여기다 하나 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영상을 다 보고 예, 다시 돌아오면은 선생님이 에피쿠로스 철학에 헬레니즘 철학에 맞는 또 노래를 한 곡 여기다 추천으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으로 아니고 한번 같이 틀어볼까? 일단 한번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추천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듣고 왔습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 마무리는 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맞는 그런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학교도 오고 싶고 그리고 좀 이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있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도 있지요. 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예,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많은 사상가들이 이 시대에 겪었던 불안과 소외와 공포에 대해서 이 두 학파에서는 어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철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두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이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과 이 헬레니즘 시대 사상의 윤리 사상 또는 행복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적는 간단한 과제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랑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